자,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즉 이 블로스란 말은 단순한 또는 단지, 다만 이성의 한계, 다만 오롯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칸트 학회가 있는데 그 칸트 학회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번역한 거를 보니까 이 블로스라는 독일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롯이, 오직,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러니까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말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직자가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그 즉시 탄핵해야 됩니다. 이유열을 불문하고 탄핵해야 됩니다. 황동혁 선생님, 네, 이모티콘이 뭔지 모르겠네요. 네, 황동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해한 바에 의하면 종교란 뭐냐? 칸트가 생각하는 종교. 종교의 사명은 근본적인 악을 제거하는 문제라는 거야. 종교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악. 아주 뿌리 깊이 빠져있는, 뿌리 깊이 내린 그 라디카티오 말리. 라디카티오는 이게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에 있는 그런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급진적인 악을 해결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노출돼서 샤머니즘 비슷한 이 종교는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악과 관심이 없어요. 악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 돈 버는데 헌금 걷어 모아서 자기네들 호의호식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하는 목사, 대형교회 목사 봤습니까? 순수한 실천 이성의 힘, 즉 도덕 법칙의 실현으로 급진적 악을 극복해야 합니다. 종교의 본질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 기적이나 신비적 요소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합리화되어야 돼요. 종교도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말에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역할은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과 도덕적 판단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외형적 의례에 집착하지 말고 도덕성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도덕성이 크느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칸트의 인간관은 이성의 기능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성이 있어요. 하나는 페어슈탄트로서, 페어슈탄트, 이해하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페어슈탄트. 그러니까 사법고시 보고 행정고시 보고서 그 시험 쳐서 합격한 놈들은 그 나름대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정보도 있죠. 그거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 거예요. vernunft, 생각하는 힘. 이 칸트가 그 이성주의라고 할 때 페어슈탄트가 아니라 그 페어슈탄트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vernunft라는 거예요. vernunft. 그래서 독일어에는 이성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페어슈탄트로서의 이성, 페어눈프트로서의 이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칸트의 이성은 페어눈프트, 생각하는 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뭐야, 밥통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인간의 이성, 페어눈프트로서의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여, 훨씬 능가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초월한다는 거야. 내가 하려는 본능을 초과한다. 본능을 능가한다는 거야. 본능을 초월한다는 거야. 본능 안에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켜. 그래서 자기를 입법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고,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의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입법 기능이라고 그래, 이걸. 자기 입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획력은 한계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늘 예를 들지만 유전자 변이가 왜 생겨나는지를 발견한 바바라 맥클린토 코넬 대학에서 이타카 그 벌판에서 옥수수와 대화하잖아. 옥수수와 대화하는. 그게 뭐야? 추론적 사고지. 자기 입법 기능을, 입법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 그래서 어디서 오는가? 칸트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Du kannst, denn du sollst. 너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을 꼭 해야 되도록 창조된 사람이야. 인간은 디폴트로 너는 해야만 되는 것을 알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걸 해야만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건 없어.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민주정은 자유인들의 자유와 자율성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정신이 로마로 나가서 로마의 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칸트의 철학을 이해해 봅시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식론을 시비 붙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기 입법 기능과 자기 스스로 입법하는, 자기 입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준칙, 그것이 도덕 법칙이죠. 그리고 보편 법칙. 나와 너와 홍길동과 홍길서, 홍길남, 홍길북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편 입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이성의 기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지. 판단력 비판. 미적 감각에 대한 취미 판단. 아름답고 추한 것을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유재량에 맡겨진 것, 위대한 창조성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고 인식론이죠. 나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도덕론입니다. 윤리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시켜주는 거죠. 거짓말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첫 출발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추. 무엇이 아름다운가. 나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악에 대해서는 들리는데 그 감각이 있잖아. 그 음악의 멜로디가 들려올 때 느끼는 그 감각은 그 아주 견딜 수 없이 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죠. 그래서 그 미감적 취미 판단을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인식론과 윤리론과 취미론에 관해서 칸트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진위, 선악, 미추에 관해서 구별하지 못했어요. 철학자들이. 칸트에 와서 비로소 진위, 선악, 미추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놀라운 발전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기 입법 능력과 보편 입법 능력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법 능력은 자기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고 보편 입법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생각하는 그 입법
능력이죠. 그러므로 각자 자기가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보편입법입니다. 왜? 나의 입법이 보편입법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나는 독립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내 입법이 보편입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과 항상 부딪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나의 입법이 보편입법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지만 나의 독립성은 사회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사회 구조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데가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훈련을 통해서만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배우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뒤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기능을 Vernunft, Verstand가 아니라 Vernunft로서의 이성,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사조직론이 인사조직론다운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한 개인 개인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조직론은 우리가 지금 경영학에서 저 미국식 경영학으로 인사조직론 전공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인사조직론은 아주 저급한 인사조직론이에요. 미국식 인사조직론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인간을 자원으로 보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착취해 먹어야 된다. 아주 스마트하게 착취한다는 거지. 그것이 미국 경영학의 인사조직론입니다. 한국이 그걸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판국에 내가 이 나이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식 경영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특히 인사조직론은 절대로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보편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삼위일체로 생각하기로 합시다. 나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이건 아주 유명한 정언 명령이죠. 이게 categorical imperative라고 영어로 말해요. categorical imperative, 독일어로. 너의 행위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 자신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도덕적 행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해설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을 정당화하려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야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거짓말이 판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너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해. 이 세상이 다 거짓말로 가득 찼어.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거짓말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의 행위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자율성의 원칙이죠.
이런 정언 명령이 있습니다. 정언 명령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다시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거죠. 자유는 언제나 자율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는 언제나 타인의 자유 앞에서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어떤 걸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유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의 자유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야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때 타인의 말을 경청해야 하지만 타인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즉 거짓말과 같을 때 그 말이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최상목에게 알려줘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네가 거짓말하면 되겠냐? 알려줘야 된다. 최상목은 거짓말한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99.9% 순도로 거짓말이라고. 윤석열이 준 쪽지를 자기가 그냥 집어넣었다고? 계엄과 관련된 게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이런 개수작을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자율성의 원칙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타인의 자유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3번째 마지막 존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사람을 그 자체로 목적의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목적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뭐야?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은 다 꽝이고 그런 것은 있지도 않고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것을 칸트가 뭐라고 말하는 게,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한 말이에요. 이 앞에 얘기했던 걸 한번 다시 봅시다. 제1 보편성의 원칙.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이 말은 예수도 똑같이 말했어요. 뭐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한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예수는 아주 쉽게 말했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말을 어떻게 그 칸트가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냐면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이 존엄성의 원칙,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모형의 인사조직론이 얼마나 잘못된 조직론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인사조직론은 절대로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영학 그중에서도 인사조직론을 공부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너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한낱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보편성 원칙과 자율성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남녀, 노소, 빈부, 인종 등의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화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가? 서양은 의무의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채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채의식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 죄를 나 스스로 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행동을, 거룩한 행동을 세상에 베풀어야만 내가 진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무의 윤리요. 계약의 윤리요. 그게 뭐예요? 책임의 윤리라는 거야. 그 백종현 선생이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 백종현 선생이 그 칸트 연구자잖아요.
근데 한국은 보은의 윤리라고 백종현 선생이 말했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의리의 윤리죠. 최상목이 왜 저렇게 내란의 중요 임무 수행자로 자기가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가? 딱 끊지 못하는가? 자기가 지금 보훈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옛날에 기소됐어야 될 거를 아주 자유로운 인간으로 나왔잖아. 미르재단을 막 자기가 휘말아 쳐서 만들어 최순실한테 갖다 줬잖아. 그게 걸린 거야. 근데 그때 빠져나왔어. 윤석열한테. 지금 보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놈이. 아니면 아닌 이유를 대라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보훈의 윤리라는 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 우리가 남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짓을. 조선 건국 이래 600년의 역사. 이것이 보훈의 윤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의리의 윤리. 용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어디에 오는가? 그것은 인간 그 자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독립된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인간은 독립된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경우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보충해줘야 되는 거야. 왜? 독립된 자율성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국가가 보충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지금. 뭘 하라는 거야.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보충해주되 그들에게 명령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충해주되 그들의 자율성에 맡기라는 거야.